어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라. 아. 네. 어라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또 다시 퍼붓고 있죠. 아마 주식은 제가 안 하는데 듣기로는 지금 주식도 엄청 빠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전부 다. 와, 아니네. 근데 미국은 아니네요. 또 우리나라 주식은 엄청 내려가는데 야, 미국 주식은 올라가네. 잠깐만. 확실히 미국은 빠를 받네요. 신기하네요. 이런 거 보면. 네,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 안 해서 잘 모르는데 방금 확인해 보니까 미국 빼고는 다 허덕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죠? 다른 데 다 파란색인데 우리나라 주식도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미국, 브라질 빼놓고는 다 울상입니다. 지금 이따 미국 얘기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미연준이 이제 리액션을 해준 거에 대해서 시장 반응이 되게 좋네요. 어쨌든 이따 보도록 할게요. 아, 그쵸. 그러네. 이건 13일 거네. 주말에 쉬고 있으니까 이제 개장하면 이제 알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아, 제가 주식을 안 하다 보니까 암호화폐처럼 생각했네. 맞아요. 금요일날 마감한 거 그대로 그것만 보여주고 있구나. 네. 그러네요. 이제 오픈하겠죠? 12시간 이제 오픈할 때쯤 된 거 같네요. 12시간 13시간. 네. 좀 기다려 봐야겠네요. 미국 어떻게 반응할지. 자, 일단은 보도록 할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들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Q&A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즘에 이제 이 소식부터 다루죠. 이 BNB 얘기하기 전에 요거부터 얘기합시다. 보시면은 미연준이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 통해서 보셨겠지만 미연준의 이제 무빙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언론 이제 경제 관련된 카테고리에서도 되게 비중 있게 다뤘던 내용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천억 달러 정도 이제 푼다고 하죠. 그리고 더불어서 거의 금리를 0%에 가깝게 파격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적혀 있지만 2008년 그때 당시 이제 모기지론에서 출발한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 그 당시에 미국이 이제 그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시도했고 거의 제 기억으로 한 5, 6년 정도를 유지를 했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걸 유지했었는데 그 있었던 일 이후에 이만큼 시도하는 거는 또 그 사이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몇 년 만에 다시 이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경제 극복을 하려고 위기 극복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그 토요일인가요? 그때도 설명드렸지만은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암호화폐가 경제랑은 떼놓을 수 없는 분야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뭐 양적 완화하면 시장에 돈 풀린다. 시장에 돈 풀린다. 돈. 그래서 암호화폐 떡상. 자꾸 뭐 이런 식의 얘기들 많이 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되는 그게 아닙니다. 일단은 어디에서 오해가 생기냐면 이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요. 이 과정. 양적 완화하면 여러분들 중앙은행이 이제 현금을 시장에 푸는 건데 여러분들 그 푸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 국내 같은 경우 이제 국내의 이런 경제 상황을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을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은행이 오늘 이제 금리를 한 0.5% 줄였죠. 네, 굉장히 파격적으로 줄였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현금 푸는 게 있는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수단을 여러 개를 이제 안을 만들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소득 관련된 거 얘기 나오잖아요. 뭐 국민들한테 100만 원씩 주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이미 보셨겠지만 뭐 지역 상품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상품권 이름 뭐죠 그거? 온누리 상품권, 나라에서 만든 거. 예, 근데 이제 특정 시장에만 쓸 수 있죠. 뭐 정통시장이나 이런데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 있는데 대신에 그 상품권으로 이제 판매를 하면 이제 정통 시장에서 이제 그런 상인을 하고 있는 소상인이죠. 사실 소중상인 중까지 껴줄까요? 소중상인들이 이제 그걸로 판매하면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은 소득 관련해서 세금이나 이런 데서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활성화시켜 갖고 쓰고 있는데 지금 이런 수단들 사이에서 현금으로 국민들한테 통장에 100만 원이란가 또는 200만 원 이렇게 꽂아주는 거랑 아까 같이 뭐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 또는 이제 뭐 소득 공제, 그러니까 연말에 그 세금 연말 정산할 때 세금 정산할 때 그때 약간 더 소득 공제를 해준다거나 이런 방법에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실제로 이제 중앙은행이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수단이 있어요. 돈을 시중에 잘 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을 잘 아셔야 돼요. 금리 인하하는 것도 그렇고 양적 완화를 하는 것도 다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돈이 돌아라예요. 실물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으면은 돈이 안 도는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몸을 생각하면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건강한 건데 지금 같이 실물 경제가 박살나고 이런 때는 뭐 소비가 안 된다, 내수 시장을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몸으로 비유하면 그 역시도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고 실제로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도 그렇고 양적 완화, 시장에 돈 푼다 이것도 돈이 잘 돌아라, 쓸 사람들 계속 쓰고 그 돈을 소비해서 돈을 수익을 내 소득이 발생한 그 상인들도 본인들이 필요한데 또 돈 쓰고 그럼 그 돈이 가서 그 받은 사람이 또 소득 올렸죠. 그 사람이 또 돈 써서 그러니까 같은 텀 안에서 돈이 빠르게 돌아 그거예요. 그래야지 경제가 좋아지거든요. 목적은 다 거기 있습니다. 금리 인하도 그렇고 그리고 양적 완화도 그렇고 두 개 다 그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돈이 돌아라요. 근데 이 두 가지 수단 중에 한 가지인 요 시장에 돈 푸는 거 있잖아요. 아까 비유한 것처럼 국민들 통장에 꽂아주는 게 아닙니다. 중앙은행이 돈 풀 때는 이렇게 풀지 않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보통 장기 국채를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채권도 해당이 되죠. 크게 얘기할게요. 국채라고 하지 맙시다. 국채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정확히는 장기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게 잡혀있는 채권들을 다 사들여요. 금융기관한테 사들여갖고 그 대가로 금융기관들, 은행 같은 데 포함하는 거죠. 여기다 현금을 주는 겁니다. 사들여갖고 현금을 지급해요. 중앙은행이 가져가고 장기 채권들을 그러면서 현금을 주면서 어떤 효과를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노리는 효과는 뭐냐면 장기금리 인하 그리고 금융기관이 현금을 다량 보유하게 되면서 이거를 이제 풀라는 거죠. 투자를 하든지 대출을 해두든지 그렇게 해서 2차적으로 실제로 뭐 기업이라던가 또는 개인 소비자들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한테 가정에 돈이 가라 그거죠. 대출도 받고 필요한데요. 근데 이거를 목적으로 해서 돈을 풀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혈액순환이 잘 되라 그거예요. 돈이 빠르게 돌아가고 경기가 좋아져라 그거예요. 사실 경제라는 거는 결국에 궁극적인 목적은 다 거기 있습니다. 돈이 빠르게 돌게 만드는 거. 가장 이상적인 거는 돈을 많이 푸는 게 아니라 돈이 적게 풀려 있어도 그게 회전만 빠르면은 뭐
뭐라 해야 될까요? 디테일을 가미하면은 항상 그렇진 않은데 뭐 돈을 많이 풀든 적게 풀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돈이 빠르게 회전하는 데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양적 완화 소식이 미국도 들리고 유럽도 들리고 우리나라도 들리다 보니까 자꾸 이 얘기하죠. 예, 유동성 함정이라고 자꾸 언급이 나오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까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리퀴디티 트랩이란 건 뭐냐면은,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하는 이유,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돈이 빠르게 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장 이 장기 채권들을 사들여 갖고 시장에 이제 금융기관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우리 같은 국민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현금을 다량 보유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기업이나 또는 개인,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표현할게요. 가정들, 이렇게 돈이 대출이나 투자 형태로 가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에 이 사람들, 기업이나 가정들이 돈을 또 어디인가에 소비를 해갖고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빠르게 돌게 하겠다, 요거예요. 근데 유동성 함정은 뭐냐면은, 이게 본인들이 목표한 거는 요건데 이게 장기금리가 너무 떨어지면은 수익성이 악화되거든요. 네, 금융기관의 수익이 악화돼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장기로 보는 그런 상품들은 다 금액이 좀 큽니다. 보통 기업들이 많이 쓰죠. 그리고 단기는 뭐 예금이라던가 대출, 개인들이 많이 쓰는 거. 근데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수단을 다 쓰잖아요. 금리 인하도 하고, 그리고 양적 완화하면서 이것도 결국에 금리 인하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동시에. 그러면은 이 장기 상품, 금융기관은 요 두 개 밸런스를 맞춰서 요걸로 수익을 내는데, 단기 쪽이 안 좋아지면은 결국에 단기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가정들 이런 쪽으로 돈이 많이 가거든요. 그럼 여기에 유동성에 몰려갖고 이 사람들이 혹여라도 그냥 비유동성 자산들 있죠, 부동산이나 이런 데로 다 꼬라 박아버리면은,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은 시장에 돈이 계속 도는 게 아니죠. 굉장히 유동성 좋은 상품은 아닙니다. 소비, 실물 경제에다가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금융상품 쪽으로 가거나 유동되지 않으면은, 유동성 있는 쪽으로 빠지지 않으면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금융기관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해버리면은 장기 상품에 수익이 악화되니까 이쪽으로 돈이 자연스럽게 못 가게 돼요. 그럼 기업들 투자를 못하고 자금줄이 좀 허덕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유동성 함정입니다. 돈은 풀었는데 오히려 다 이런 데로 빠지는 거예요, 비율적으로. 이렇게 목적하지 않은 쪽으로, 의도하지 않은 쪽으로 발생해버리면 이게 유동성 함정이 돼버리는데, 자, 이거를 이제 왜 설명드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막 그 경제라는 걸 떼놓을 수가 없어요. 암호화폐 자체도 하나의 커런시라고 주장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각국이 어떻게 결정해 줄지는 아직 조정해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커런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랑 떼놓을 수 없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군데서 암호화폐 얘기할 때 자꾸 세계의 경제 상황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최근에 얘기 나왔던 이 양적 완화 보면서 마치 이거를 묘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7천억 달러? 야, 7천억 달러 다 개인들한테 꽂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직접 암호화폐 시장에 꼬라박는 것처럼 묘사를 해서 이제 떡상이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양적 완화 전에도 그리고 예전에도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 상황 어때요? 그 말대로 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애초에 중앙은행이 돈을 풀 때 장기 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장에 돈을 푸는데 금융기관에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막 묘사한 대로 뭐 개인들한테 막 N빵씩 나눠줘갖고 그거 마음대로 네가 쓰고 싶은데 써라 이런 식으로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해 없도록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봐야죠. 무엇보다 우리한테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세계 경제, 국가 간의 이제 뭐 무역이라던가, 그리고 뭐 국가 간의 이동, 뭐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어학연수를 가거나, 또는 이제 비즈니스 목적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든지 하면은 생기는 게 뭐죠? 자연스럽게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다른 나라로 돈을 보내야 되잖아요. 원트 돈을 보내야 되잖아요. 대금도 결제를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악화되면은 이런 것들이 줄어들잖아요. 애초에 지금 XRP가 노리는 거는 이 시장인데 이거 자체가 악화되고 위기가 오면은 이 수요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쪽을 더 봐야 돼요. 저희는 이쪽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상 1차적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건 이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선시되는 1순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봐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정확한 내용을 설명드렸으니까 좀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 이런 선동이 많아요. 이거 미친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지나친 게 아니라 거짓말 선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우신 장관이 뭐 리퀴디티 얘기하고 아까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건 아니라 설명 안 드렸는데 예전에 설명드린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통화 수합이라고 기억나시죠? 네. 외환 해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수단 설명드릴 때 수합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때 제대로 들으셨던 분은. 자, 국가 간에도 통화 수합을 맺어놓을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안정적인 외환 거래 때문에 통화 수합을 맺어놓을 수가 있거든요. 환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미연준이 뭐 영국 중앙은행 또는 유럽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 이런 곳과 달러를 통한 통화 수합을 하겠다라고 그 대책까지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주요한 통화들을 안정적으로 이제 환율을 엮어놓기 위해서 수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거 사실 돈이 빠르게 돌기 위해서 이런 완화 정책들 그리고 금리 인하 이런 정책들을 쓰는 건데 그 리퀴디티가 아까 말하는 건 돈의 순환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 사기꾼 놈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아. 이거 지금 unlimited liquidity incoming 하면서 BNB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거랑 이거 무슨 상관이야 지금 상황이랑. 진짜 어이가 없어요. 전 이거 보면서. 그리고 얘 말고도 지금 리퀴디티 하면 XRP 많으세요. XRP가 뭐 글로벌 커런시 될 거다. 이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리퀴디티는 아까 말한 거 돈 순환. 근데 XRP는 지금 브릿지로 하는 걸 ODL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경 간에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할 때 피아트끼리 스왑할 때 거기에서 역할을 해주는 역할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뭐 미래가 되면 마이크로 페이먼트 시장까지 점령하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럼 XRP가 지금 도메스틱 국내 구간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상. 근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도 그렇고 이제 XRP에 대해 지나치게 거짓말해서 선동하는 사람들, XRP가 유동성이 최강자니까 XRP가 이 경제 위기를 해결해 줄 거다. 한낱 진짜 도움이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와서 마이크로 페이먼트를 XRP가 브릿지 해주면 좋겠지만은 아직 그럴 만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한참 멀었죠. 그건 진짜 나중 얘기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게 성공할지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얘기예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도 아직 점령을 못했는데 그 상황은 지금 저런 선동을 하기에는 아직 멀리 있는 얘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요거 콜리 아시죠? 여러분들도 지금 언체인드라고 컨퍼런스? 팟캐스트네요. 언체인드라는 타이틀을 단 팟캐스트가 있네요. 오디오에서 이제 유튜브처럼 하는 영상 없이 거기에 올해 1월 14일 여기 적혀있죠? 1월 14일에 인터뷰를 했는데 재밌게도 이 사람은 이미 바이낸스의 사람입니다. 바이낸스 US를 운영하고 있죠. 대표로서. 바이낸스 사람이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리프사에 있었고 리프사에서 임원급으로 XRP 마켓 그 관련해서 기관들과의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인터뷰 때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OTC 마켓에서 그러니까 장외 거래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이런 데 말고 장외 거래. 장외 거래에서 실제로 XRP를 찾는 수요가 많았다는 얘기를 하고 디테일한 예로서는
자, 보시는 것처럼 쿤버랜드인가요? 이거 어떻게 얘기되죠? 종란님 계신가요 지금? 이거 명칭이 쿤버랜드인가요? 한번 찾아볼까? 싱가포르에 있는 지명 같은데 쿤버랜드, 여기 싱가포르에 있는 도시 같아요. 메릴랜드의 도시라고 돼 있네. 아니잖아, 미국이잖아. 나니? 근데 여긴 왜 그러면 이거구나. 자, 폴리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이제 뭐 리프사 퇴사한 모양인데, 지금 이게 진짜 여기 있는 거 맞아? 싱가포르는 없어? 싱가포르라고 해야 돼? 아닌데 미국이 확실한데? 그렇다면 그럴 의미가 맞나 보네요. 자, 저희 보신 것처럼 메릴랜드요? 어디죠? 주 이름이 뭐죠? 저기 메릴랜드 주에 있는, 동부에 있는 거래요. 컴버랜드에 있는 OTC 마켓에서 이 OTC 데스크 그쪽에, 거기에서 XRP 관련돼서 일을 같이 했었다는 거죠. 본인이 이제 XRP 일을 하고 리프사에 있을 때, 그때 이제 퇴직하면서 싱가포르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컴버랜드에 있는 OTC 데스크와 여러 가지 일을 했었다는 얘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은 BNB에 관련된 얘기를 하느라 자신의 예전 이력, 커리어를 끌어왔어요. 설명하느라. 근데 그러는 바람에 지금처럼 콜리 말에 따르면은 자기 이제 퇴직하는 순간까지도 OTC를 통한 XRP 판매나 또는 OTC를 통해서 이제 어떤 기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금융기관에서 같이 일을 했던 것들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확인됐는데 근데 좀 아쉬워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법하다는 건 알겠지만 그 규모나 그리고 고객들이 누가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 거는 이제 공개가 안 됐어요. 당연히 NDA겠죠. 퇴사한 입장이지만은 당연히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공개를 못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콜리 말에 그렇다면은 지금 OTC 판매 올해 1월에도 잘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스프링에서 최근에 이제 오픈 페이먼트라고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사이트 가보면은 이 마크 어디서 많이 봐줬죠? 인터레저 프로토콜 얘기하거든요. RP를 얘기하는데 여기도 적혀있죠. 인터월레 페이먼트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이게 RP 위에서 만든 거예요. 여기 써있죠. 인터레저 파운데이션이라고 적혀있죠. 이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흐름, 단순히 사이트만 만든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최근에도 어떤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사이트 열리면 말씀드릴게요. 런던 블록체인 랩스에서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디컨스트럭팅 디파이, 분산금융 관련된 거 이제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코인베이스나 이더리움이랑 관련 있는 재단이죠. 컨센시스, 그리고 베가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것도 디파이를 위한 이제 프로토콜인데 스프링에 투자를 받은 파트너죠. 그리고 패브릭 벤처, 그리고 다른 더 아더라고 얘기했죠. 디아더, 다른 애들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주제로 얘기를 했대요. 보면 이제 시큐리티, 보안 관련된 겁니다. 증권 말고요. 그리고 프라이버시, 스테이킹, 툴스, 앤 리스크,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분산금융 관련해서요. 분산금융 관련하여 뭐 시큐리티, 프라이버시, 스테이킹, 툴스, 앤 리스크 뭐 이런 것들 발표했는데, 스프링은 여기 워크샵에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요거 이제 코드가 보이죠? 근데 IT 아니신 분들은 이거 뭘 적어놓은 거냐, 외계어네 막 이러면서 이제 뭐 눈에 안 들어오실 텐데, 대략 몇 줄이죠?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22줄 이하라고 얘기하네요. 예. 22줄 이하로 예. 지금 어떤 기능을 작성할 수 있냐면 크리에이트 월렛, 지갑 만들고 페이먼트하고 그리고 트랜잭션 확인하고 예. 밸런스 체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 보내서 정상적으로 받은 것까지 예. 동작을 하는 코드를 작성하는데 22줄 이하면 가능하다, 이거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이제 스프링이 작년에 파트너십 여러가지 공개하면서 그때 스프링의 목적을 얘기했죠. 개발자들이 XIP 관련돼서 IRP 관련해서 쉽게 개발해낼 수 있도록 그런 툴, SDK 이런 것들을 만들 거라고 했는데, 지금 그 목적으로 얘기했던 거에 결과물을 보여준 거죠. 이 워크숍에서 22줄이면은 IRP로 이제 보내는 거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로 이제 지갑 생성하고 보내고 받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리고 XIP로 주고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분산금융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안에 내용물인 겁니다. 지금 보여드린 게 이런 내용물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 실제적인 예로 모자르프가 그 재단이 제 아프리카 지역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쓸 거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디테일들을 IRP 관련돼서.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지금 스프링이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빈정거리신 분이 있네요. 안 그래도 최근에 안티들이 지금 도발을 하는 것 같은데 이따 Q&A 때 얘기할게요. Q&A 때 좀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도발을 하고 싶은 니까는 저한테 도발하세요. 대신에 초딩 수준으로 도발해오지 말고 성인답게 정상적인 대화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그 수준이 안 따라주면은 그냥 강퇴해요. 바로 수준이 되면 상대해주겠지만 수준이 미달이다 그럼 바로 강퇴고, 수준을 갖추고 오세요. 그럼 얼마든지 상대해 드릴게요. 자, 일단 이어나갈게요. 데이비드 슈왈츠가 지금 트위터에다가 글을 하나 남겼는데, 여기서 약간 리플사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리플사의 CTO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리플사의 생각이 이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요즘에 하도 이제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 뭐 전체적인 세계 경제도 안 좋고 암호화폐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격이 엄청 내려와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뭐 그와 관련된 얘기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이런 답변을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전체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대부분이 그냥 미래에 대한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전체적인 산업은 그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프사의 프로젝트는 리퀴디티 툴로서 디지털 월렛을 사용하는 금융기관들을 실제적으로 갖고 있다. 실제적으로 ODL을 쓰는 금융기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미래에 대한 약속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실제적인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다, 보여준 것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표현을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전에도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그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긴 마라톤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발 앞서서 달려나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다른 암호화폐, 다른 블록체인 그런 운영하는 재단이나 다른 기업들을 비교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여기에 대한 판단이나 해석은 뭐 각기 생각이 다르겠죠. 어쨌든 지금 리플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샌드박스는 혹시나 해서 일본은 어떤지 물어봤는데,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하긴 한 것 같네요. 일본은 지금 뭐 테인토시랑도 얘기를 해봤는데 일본 역시도 우리나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송금이
공개적으로 허용된 게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일본 OD의 시작이 상당히 느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어쨌든 지금 일본에 있는 몇몇 사람들, XIP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결과 일본 역시도 뭐 샌드박스를 허용한다거나 또는 암호화폐를 통한 송금이 허용됐다는 소식이 일본 내에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은 일본 ODL도 일본 규제 문제인지 아니면은 지금 SBI 그룹이 느리게 움직이는 건지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정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Q&A 시간 이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뿅.